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년부터 회자된 유행어인데요. 별다를 것 없이 그냥 예전처럼 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난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벼락 부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거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벼락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났을까요? 소득이나 자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초저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죠.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벼락거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금만 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현금만 보유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내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 시점에서 너도 나도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모두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서 투자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투자 기술은 학습과 숙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돈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2014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략 10에서 15년의 주기를 두고 가격이 급락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2010년대 중반에는 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과다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주택 공급의 감소와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인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버핏은 미국의 조립주택 제조회사인 클레이턴 홈즈를 인수하면서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곧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봄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리처드 코너스와 공주한 버핏의 저서 워런 버핏 바이블에 실린 관련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경기는 회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수는 가구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는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커진 거품이 요란하게 터지면서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침체기 초기에는 가구수 증가 추세가 둔화했고 2009년에는 가구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했던 수급 상황이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매일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지만 결국은 호르몬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침체기 초기에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함께 살더라도 머지않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현재 주택건축 착공은 연 60만 건이어서 가구 증가수보다 훨씬 적으므로 이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주택시장의 사이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주택이 적게 공급되면, 다시 말해 신축주택이 시장에서 희소해지면 그때 신축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평균 수준에 비해 주택 공급이 과도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지는 겁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저금리 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15년을 고비로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참여할 때는 꼭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주택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위험이 주택시장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서울에 존재하는 약 150만 호의 아파트가 40년이 지나 주거시설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매년 4만 호 전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020년에 5만 호에서 2021년에는 2만 6천 호, 그리고 2022년에는 1만 7천 호 전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2011년에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처럼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도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와 주택 공급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요소는 절대 가격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강세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상승 에너지가 고갈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낙찰률이 뚝뚝 떨어질 때입니다.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이 70%대, 그리고 서울 지역 부동산의 낙찰률이 80%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 패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꺾일 때입니다. 주택시장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공급 과잉의 압력이 완화될 때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는 입지가 괜찮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후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처럼 재건축 연한이 크게 단축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곤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황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08년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의 용어로 말하자면 안티프레지란 자산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티프레질이란 위기에 강해지는 특성을 지니는 자산 혹은 특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지만 미국 국채의 가격은 오히려 급등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안티프레질한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황에 우리의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최악의 투자 기법은 자기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잘못되는 날에는 근로소득과 자산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돈은 달러와 같이 위기에 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봐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 근처에 이른 횟수만 3번입니다. 즉 2020년 3월, 2016년 2월, 그리고 2011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초에는 국제유가 폭락 사태 속에 한국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18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고 2011년 여름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상태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율 급등 속에 달러 예금의 평가액이 늘어났을 테니 2011년이나 2016년 경매시장의 호시절에 진입할 여력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 때는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으니 부동산 대신 폭락한 우량주를 매입할 수도 있었겠죠. 요약하자면 소득이 적어 종잣돈을 모으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가계일수록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황에 강한 달러 자산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외화예금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외화예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나 엔화예금을 할 때 이자 수익은 보잘것 없는 반면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외화를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이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30에서 40원 이상 벌어질 때가 허다하니 외화예금을 무턱대고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란 말 그대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뜻합니다. 상장지수 펀드 상품 중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변화를 그대로 복제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미국 국채가 좋은 투자 대상일까요? 그 이유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가 항상 금리가 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불황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이라는 말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만기가 30년이고 매년 10원의 이자를 주는 100원짜리 미국 국채 A가 막 발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채권 가격은 100원인데 10원의 이자를 주니 이자율은 1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30년이나 되는 채권이기에 30년 뒤에 원금을 받을 때의 가치는 아주 낮아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은 이자율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의 물가 상승이 있다면 30년 뒤에 A채권 원금의 실질적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1990년 어느 직장인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더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새로 발행된 30년 만기 국채 B의 연이자가 20원이 되면 A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A채권과 B채권 모두 30년 만기 국채이니 두 채권의 이자율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B채권은 20%의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A채권의 이자율은 10%에 불과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매년 이자를 10원밖에 주지 않은 A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테니 A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A채권 가격은 50원까지 떨어져 이자율이 B채권과 같은 20% 수준에 수렴할 것입니다. 즉, 새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이전에 발행된 저금리 채권의 가격이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년 뒤 경기 침체가 발생해 이자율이 떨어져 새로 발행된 30년 만기 국채 C의 연이자가 5원에 불과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A채권과 C채권 모두 30년 만기 국채이니 두 채권의 이자율은 같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A채권의 가격이 반대로 200원으로 상승하겠죠. C채권의 이자율은 단 5원에 불과하므로 10원의 이자를 주는 A채권의 인기가 폭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채권과 C채권 모두 5%의 이자율 수준에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새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때는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불황이 시작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 미국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또 미래소득 전망이 불투명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며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때 미국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아주 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격이 급등한 미국 달러 표시 국채의 차익을 실현해 가격이 하락한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되지만 10년에 한 번꼴로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보다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황이 시작됩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위기 요인,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 대출 부실화 위험,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채권 펀드 매니저의 전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10년 또는 100년 이상에 이르는 채권을 개인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에 장기 채권은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이 기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투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냥 앞에서 살펴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새로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는 날에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전문가가 보기에 미래 전망이 극히 어둡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앞으로 이자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전에 발행된 고금리의 장기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컨대 100년 만기 채권 B의 이자율이 5%인데 내년에 발행될 100년 만기 채권 C가 2.5%의 이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당장 B 채권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B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경제 전망이 어두울 때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기존에 발행된 장기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한편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 A의 가격은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예를 들어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를 정책금리라고 합니다. 1년에 8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바로 단기 채권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만기를 가진 국채금리도 정책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은 채권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재 정책금리가 유지되면 곧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1, 2년이 지나야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갈 때 대체로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미래 경기 전망이 어둡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또 무시당하곤 합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점진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 등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는 불황의 공포가 완화될 것이므로 이때는 점진적으로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자의 28년 투자 경험이 담긴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인생 주기에 맞는 재무 설계와 자산 배분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